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금지시키고 체포하면 석방 없이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들을 최대한 줄이고 군 법무관들로 대체해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6월 미 CPI 소비자 물가가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2.7%나 급등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새 자동차를 사면 융자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연루된 사망사고에 대한 첫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금지하고 체포하면 석방 없이 구금했다가 신속 추방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석 석방 금지령은 이미 8일자로 단행됐으며 이민 구치시설의 2배 확충에 맞춰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추진 예산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배정받은 것을 계기로 유례없는 초강경 조치들을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의 토드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8일자로 발표한 지시 메모에서 기존 관행에서 180도 바꾼 불법 체류자 구금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첫째, 아이스는 이제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추방 절차를 밟는 동안 구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청문회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미국 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게 보석 석방 없는 구금을 적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 대행은 매우 드물게 예외로 석방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민법원이 아닌 아이스의 결정에 의해서만 예외가 인정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격 보석 석방 금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뉴욕과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오하이오, 오레곤주 등에서는 이미 체포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이 불허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아이스의 새 지침은 그동안 2년 이상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보석으로 석방시킨 후 추방 절차를 밟도록 허용해온 관행과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아이스의 새 지침은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전면 금지시킨 것으로 수년, 수십 년을 거주해온 장기 불법 체류자들도 체포되면 보석 석방 없이 구금돼 있다가 결국 추방당하는 시스템으로 일대 전환했음을 선언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해석했습니다. 국경 관리를 맡고 있는 CBP 국경세관 보국도 아이스와 비슷하게 국경 주변에서 붙잡는 불법 입국자 등 외국인들을 석방하지 말고 구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에서는 국경 순찰대와 CBP가 캐치 앤 릴리스, 즉 붙잡았다가 풀어주는 기존 정책을 폐지해 불법 입국 시도자들에 대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가 체포하는 장기 불법 체류자들을 보석 석방 없이 전원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하는 정책으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구치 시설을 10만 개로 2배 이상 확충할 수 있게 돼 전원 구금을 실행하고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판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늑장 판정을 내리고 있는 이민 판사들을 해고하는 대신 군 법무관들에게 판사 역할을 맡겨 신속 추방을 급증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최종 추방령을 내리고 합법 거주민 중에서도 영주권 박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민법원 시스템의 지각 변동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80만 건 적체돼 있어 급증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법원의 판사들을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주말에도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일리노이,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등에서 근무하던 이민 판사 15명을 22일자로 해고했습니다. 이민법원 이민 판사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이들에게 더 이상 임기를 연장하거나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며 7월 22일자로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 동안 이민 판사 65명을 해고했습니다. 미국에는 전역에 71곳의 이민 법원이 있고 이민 판사들은 약 10%를 해고해 70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부처인 연방법무부에서 임명하는 행정직이어서 대통령이나 연방법무장관이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 밀려있는 적체 건수가 380만 건인데도 이민판사를 해고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조치에 대해 적체 악화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 나왔으나 오히려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늑장 판정으로 적체 건수가 통제불능에 빠졌다고 보고 현재 이민 판사들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 추방에 앞장설 대체 인력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새로운 이민 판사 프로그램에 찬사를 보내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국가방위군 군 법무관에게 이민 판사 역할을 맡겨 신속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연방 법무부가 관할하는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고 국가방위군 군 법무관들을 이민 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 역할을 맡는 군 법무관들을 이민 구치시설에 직접 파견해 현장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려 추방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고 신속 추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려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가 2.7%로 급등해 관세 여파로 전반적인 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달 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잘해야 9월에나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해 관세 여파로 가격 인상과 물가 불안, 경기 침체로 악순환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2.7%나 급등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5월에 월간 0.1%, 연간 2.4% 상승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겁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 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 소비자 물가는 올 1월 3.0%를 기록했다가 매달 진정돼 5월에는 2.4%까지 완화됐으나 6월에 다시 2.7%로 한꺼번에 급등했습니다. 6월 중에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는 0.3%, 전년보다는 3% 더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아직 전년보다는 0.8% 낮은 편이지만 전달보다는 6.9%나 대폭 올라 오름세로 반전됐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CPI, 즉 근원 소비자 물가는 6월에 2.9%로 더 상승했습니다. CPI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는 전년에 비해 아직도 3.8%나 오른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6.1% 비싸 교통비 전체가 3.4% 오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3% 가까이 급등하자 관세 여파가 본격 미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편 관세 10%에다가 자동차 25% 등 품목 관세들이 이미 부과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2.5%였던 미국의 관세는 현재 1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CPI에서 관세에 민감한 가구류는 전달보다 1%나 올랐고 비디오 오디오 제품은 1.1%, 장난감은 1.8%나 인상돼 관세 여파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을 벌이고 있어 아직은 관세 여파에 버틸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8월 1일 이후 25% 이상으로 껑충 뛰는 주요 교역국들에 대한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하면 두세 배 강한 직격탄을 가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25%, 유럽연합과 멕시코 30%, 캐나다 35%,
브라질 50%의 고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올 하반기에는 수입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전반적인 미국 물가가 요동치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과 각국의 수출업자들이 동시에 교역을 대폭 줄이고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돼 소비 위축, 경기 급등에 따른 불경기로 추락할 위기에 빠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관세 여파 때문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연준은 7월 30일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더 동결하고 9월 17일에나 0.25포인트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BBB법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새 자동차를 사면 융자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 평균으로 첫 해 $660, 4년간 $2,200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연 조종소득 개인 $10만, 부부 $20만 이하여야 하고 미국에서 조립한 새 자동차를 구입하고 융자를 받아야 하며 중고차나 리스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발효시킨 BBB법에는 새 차를 사면 융자 이자에 대해 세액 공제해주는 감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차 융자 이자에 대한 감세 조치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4년간 구입하는 새 차로 자동차 융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감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새 자동차들은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으로 무게 14,000파운드 이하인 승용차, SUV, 미니밴, 픽업 트럭 등이 포함됩니다. AIG 연 조종소득이 개인 $10만, 부부 $20만 이하의 미국민들이 세제 혜택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15만 부부 $25만 사이에는 세제 혜택이 줄어들다가 이를 넘으면 못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고차나 리스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퍼스널 유즈, 사적 이용 차량으로 카론을 받아야 그 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7,500 텍스 리베이트는 앞당겨진 오는 9월 30일자로 종료됩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새 차를 구입하며 평균 $44,000의 자동차 론을 6년 기한으로 받아 구입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할부 금융은 첫 해에 이자를 많이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첫 해에 $3,000를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상환할 경우 $66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전체 할부 기간에 부담하는 평균 이자율인 9.3%를 낼 경우 $2,200를 감세 혜택으로 받게 된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올해 구입하는 새 차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까지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제출할 때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8년 구입분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2029년 세금 보고 시까지 매년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최소 350만 명이 자동차 할부 금융 이자 납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그 편리한 만큼이나 윤리적 책임과 법적 문제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사측의 책임을 따지는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자와 AI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플로리다 남부의 2차선 도로, 야간에 주행 중이던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과 남자친구를 잇따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20세 여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14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 사고를 둘러싼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장착돼 있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이른바 오토파일럿의 결함 여부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판입니다. 피해자 유족과 생존자는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통화하다가 기기를 떨어뜨려 이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으며 제한 속도인 45마일을 훨씬 초과한 62마일로 주행 중이었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테슬라는 이와 같은 상황에선 오토파일럿의 긴급 제동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다양한 전문가 증인과 데이터를 통해 3주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엄연히 인간 운전자를 보조하는 기술이지만 그 명칭과 마케팅은 마치 완전 자율주행처럼 오해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스템의 한계를 운전자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는지, 테슬라는 이를 충분히 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오류에 대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여전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소송은 있었지만 대부분 법원 기각이나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되었고,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의 유사한 사고가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지만 당시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로리다 사건은 피해자가 보행자였고 운전자 과실 외에도 시스템이 적절히 개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판결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번 판결로 테슬라뿐 아니라 전 세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도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